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사례 중에서요. 24평 가격으로 33평 아파트를 장만한 40대 K씨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은 다양하지만요. 집을 사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돈을 다 모아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 방법은요. 고전적이면서 재테크에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아니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일수록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어릴 적에 집안 식구의 대출로 인해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대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의 경제관념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 없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이지만, 생각보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푸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돈을 최대한 모으고요,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비교적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의 양과 속도가 미래의 집값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미래의 근로소득을 미리 당겨와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개념, 그리고 근로소득의 한계점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수한 집에서 직접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와 거주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모으는 돈을 최소화하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소유와 거주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탄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사기 어려운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니 해도 소득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7억을 끼고 사게 되면 내 돈은 3억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거주까지 하려면 10억이라는 돈이 모두 필요합니다. 즉 7억이라는 돈을 다 모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의 70%에 상당하는 7억이 대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2, 3억 정도는 더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2, 3억 정도를 더 모아야 하는데, 아무리 자신이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요, 이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값은 다시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모아야 하는 돈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무주택자들의 괴로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주에 필요한 돈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상 선 소유권 그리고 후 사용권은 노력에 비해 가장 빨리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며 자산을 가장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의 가격은 언제나 사용권의 가격보다 저렴했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저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가장 빨리 사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 그리고 소유권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 집 장만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은 K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돈을 다 모아서 내 집 장만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전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이제 K씨 같은 경우는요, 맞벌이로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세 4억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과 주식 등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여윳돈을 모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억 5천만 원에다가 약간의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드디어 첫 집 장만을 한번 계획해 봤다고 합니다. 저는 K씨 부부의 출퇴근과 아이들의 학교 등 그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가지고요, 괜찮아 보이는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해당 단지는요, 뭐 1000세대 정도 대단지였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 거리,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큰 길을 건너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뭐 아주 K씨 가족들한테는 적합한 아파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었고요. 무엇보다 서울과 출퇴근이 용이해서요, 실수요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단지였습니다. 해당 단지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K씨 부부도 뭐 내심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해당 단지에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매매가는요, 해당 단지는 20평대랑 30평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20평대의 경우에는 6억 7천만 원에서 7억 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었고요. 30평대는 7억 5천에서 8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30평대 같은 경우는 1층이 가장 저렴하게 7억 5천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었고요. 기준층, 그러니까 뭐 중간층 이상의 물건은 8억 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형성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내신 이제 부담이 덜한 20평대 중간 가격인 한 7억 원 초반대 매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씨 아내분은 이와는 달리 무리를 좀 해서라도 30평대를 매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이 남매였거든요. 그리고 모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해질 것 같은데 20평대를 선택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집을 사게 되면 이 집에서 이제 오래 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넓은 평수의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요. 그런데 K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대출 없이 이제 집을 돈을 다 모아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대출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살짝 전향하신 분인데, 그래도 너무 무리한 대출, 또 부담스러운 대출은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K씨의 고민이 시작이 돼요. K씨 고민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살면서 대출을 극도로 꺼려했던 K씨가 이제 막 용기를 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대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100%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최소화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아서 일단 20평대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K씨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요즘 집값이 좀 보합 또는 소폭 하락이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한 2, 3년 정도만 더 돈을 모아서 대출을 최소화해가지고 30평대를 그때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단지의 30평대를 사기 위해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은 K씨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충안으로 그러면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그 1층, 아까 7억 5천만 원에 나온 매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권해봤거든요. 물론 아파트 1층은요,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나중에 팔 때에도 어려움을 좀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층이라고 해가지고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중에 팔 때 내가 싸게 산 만큼 또 싸게 팔면 충분히 거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K씨는요, 1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사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겠다. 그래서 이 제안을 뭐 이렇게
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K씨의 고민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K씨의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좀 그 해당 단지, 일단 주변 아파트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봤는데, 같은 단지에 유독 매매 가격이 저렴한 30평대 매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매매가가 이제 7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집은요, 층수도 1층이 아니에요. 9층이었어요. 20층 건물에 9층으로 층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끼 매물,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K씨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해당 매물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 있는 매물일까? 그리고 정말 있는 매물이라고 하면 이게 7억 4천이 아니라 한 8억 정도에 내놓아도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매물인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고요. 또 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을 찾으면 어쩌면 K씨의 고민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어서 왜 해당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K씨가 어떻게 해당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입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